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인 여성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항상 세상을 원망하고는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제 바라고 바라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악물고 살았고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는 나쁘고 계산적인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벌어진 우연으로 인해 생각을 바꾸게 됐네요. 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 제 사연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제게는 가족도 부모라는 존재도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탓에 어릴 적 저의 집은 보육원이었고 그래서 저는 늘 외톨이에 혼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고아이고 싶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고아라는 제 처지를 모두 꺼리며 편견을 가지곤 했죠. 그래서 저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릴 적부터 또래 아이들과 주변 어른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갖은 홀대와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지만 다행히도 저는 굳센 성격 덕분에 마냥 당하고만 살진 않았어요. 부모가 없는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는 저 스스로를 지키려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말 해야 할 때는 참지 않았고 불의에 맞서서 따지기도 하며 위축되지 않은 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기죽지 않는 성격 덕분에 제 불우한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던 저는 일찍이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보육원을 나와 저는 동대문 새벽 시장을 다니며 옷을 떼다 팔기 시작했고 용기 있게 시작한 제 첫 사업이 잘 돼가며 저는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육원에서 지내며 내 집이나 내 것 하나 제대로 없이 지냈던 탓에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저는 늘 저만의 공간이 있길 바랬고 내 힘으로 꾸린 번듯한 집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돈 쓸 생각 없이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아끼고 알뜰살뜰 살면서 돈을 모으고 모으다 보니 어린 나이에 일찍이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었죠. 그걸로도 모자라 버는 돈은 족족 적금과 투자에 넣어두다 보니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 걱정 없는 삶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나니 조금 더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늘 내 가족, 내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보육원에서 지내며 늘 외로웠던 저는 가족들 품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또래 아이들이 늘 부러웠었고, 그래서 빨리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지런히 연애하며 저와 함께 가정을 꾸릴 남편감을 찾아다니게 됐죠.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가정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데다가 성실하기까지 한 남편과 저는 어느새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좋은 부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지만 저희의 결혼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저도 늘 예상은 했던 일이 제 발목을 잡았거든요. 역시나 고아로 자란 제 배경이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시부모님은 고아인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당연히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셨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또다시 차별을 겪어야 하는 제 처지가 답답하기도 했지만 당연히 결혼할 상대방의 집안에서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비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고아라는 이유로 반대하시더라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시부모님도 마음의 문을 여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진 말을 들으며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도 많았지만 저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며 계속 노력했어요. 그러자 언젠가부터 조금씩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오랜 설득과 노력 끝에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를 만들게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상견례를 앞두게 된 저는 금방이라도 남편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나온 시댁 식구들의 요구들로 인해 저는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아무리 제가 숙이고 들어가는 결혼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바랄 수가 있는 건지 해도 너무한 요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네가 며느리감으로 성에 차진 않는다. 그래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예뻐서 받아들여주는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앞으로도 정말 잘할게요. 그래, 당연히 잘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집은 당연히 네가 해오는 거 맞지? 그래도 네가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좀 있잖니. 또 집도 집인데 이왕 해오는 김에 너희 시아버지 네 시누이 차도 좀 바꿔줘라. 우리가 차를 산 지가 좀 오래돼서 말이야. 그 쓸데없이 국산차 말고 외제차로 차 뽑아봐. 아니 우리도 고아 며느리 드리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체면이 살지 않겠니? 안 그러니? 아이 그럼 창승이가 우리 집에 어떤 자식인데. 귀한 아들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지. 그리고 옳게 부탁하는 김에 나도 차 말고 다른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줘. 나 가게 하나 차려주면 어때? 뭐 카페나 음식점 같은 거 말이야. 내가 옛날부터 장사해보는 게 꿈이었거든. 그래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알아보는 중인데 아르바이트로는 가게 모을 돈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옳게 돈 많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참, 그리고 결혼하면 옳게가 우리 부모님께 매달 용돈 좀 챙겨드려. 하나뿐인 시부모님 위해서 당연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시댁 식구들은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신혼집이며 혼수는 당연하고 거기다 시아버지 시누이 외제차에 시누이는 자기 가게까지 차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며느리가 아닌 식모로 들이려고 그러시는지 주말마다 집에 와서 일을 거들나기까지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고아라 아쉬운 처지라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저는 결국 제 성격대로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할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반대하는 결혼 저희가 밀어붙여서 하는 거니 저도 웬만하면 참고 견디려고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결국 이러려고 저희 결혼 허락하신 거예요? 부모 없는 불쌍한 고아 며느리 데려다가 착취하고 갈취하시려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를 드린다고 하지 그러셨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는 결혼을 하겠다고 여기 있는 거지 결혼 가지고 거래나 협상하겠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다들 저를 가족으로 생각은 하시는 건가요? 이럴 거면 저도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나래야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안 하겠다니. 진심이야? 그럼 당신은 내가 이런 취급 당하면서도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럼 당신이 결정해. 나랑 평범하게 결혼할 건지, 식구들 편들고 나랑 헤어질 건지. 당연히 나는 나래 너를 선택하지. 난 너랑 헤어질 생각 없어. 그러게 다들 대체 나래가 뭘 잘못했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엄마도 그만 좀 하고 누나도 제발 좀 빠져. 나 나래랑 꼭 결혼할 거니까 다들 그런 줄 아세요. 반대하시면 야반 도주라도 할 테니까. 화가 난 저는 할 말을 다 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선택하라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저를 선택했고 그 모습에 시댁 식구들은 꽤나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고아라서 고분고분 숙일 줄만 알았던 제가 기죽지 않고 따지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결국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저희 뜻대로 결혼을 허락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부딪히며 제가 이기게 됐지만 저는 그 일로 의기양양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정말 제 가족처럼 생각하며 잘하려 했었죠. 시댁 식구들도 제 성격을 봤으니 조심하실 테고 저는 더 겸손하게 며느리 도리를 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 달리 저를 볼 때마다 번번이 절 무시하고 어떻게든 길을 눌려놓으려 하는 모습에 저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까지 했으니 이젠 정말 식구로 인정해 주시겠구나 싶었는데 아직도 고아 며느리 기강을 잡으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말 다 할 말 호락호락하지 않던 제 성격 때문에 저도 쉽게 당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매번 시댁 식구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절 괴롭히려 할 때마다 저는 참지 않고 맞받아쳤고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너는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한 거냐? 이걸 누가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었어? 하여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없어서야. 이래서 부모 밑에서 잘 자란 며느리를 들여야 했는데 네가 이러니까 고아라고 욕을 먹는 거 아니니? 그러게요. 전 요리 가르쳐주시는 엄마가 안 계셔서 아직 많이 모자라나 보네요. 근데 형님은 왜 그러시지? 형님은 고아도 아닌데 저보다도 요리 못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꼭 부모 밑에서 잘 자랐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닌가 봐요. 안 그런가요, 어머님? 제가 참지 않고 따박따박 맞서다 보니 식구들도 점점 입을 다물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시댁 식구들이 제 눈치를 보며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그런 상황이 싫었던 저는 가족들이 절 불편해하는 게 싫어서 시댁 식구들에게 더 잘하게 됐고 좀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참아주면 시댁 식구들은 그걸 모르고 항상 선을 넘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 티격태격하며 여러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드디어 제 가족이 생겼다는 것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저는 언젠가부터 계속된 아랫배 통증과 혈변을 보고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됐어요.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제가 대장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결혼해서 행복해진 지가 얼마나 됐다고 젊은 나이에 말기암이라고 하는지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쉽게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놀랐는데 남편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비밀을 간직할 순 없었고 그렇게 며칠간 마음 정리를 한 저는 젊은 나이에 이대로 죽기 너무 억울하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낫겠다는 생각으로 결국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은 식구들의 반응이 제 생각과는 다르더라고요. 모두들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얘기를 전했는데 다들 너무 놀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괜히 제 눈치를 보는 건지 다들 별 말이 없더라고요. 예상과 다른 반응에 제가 당황해하자 그제야 시모가 절 끌어안으며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니 정말. 아이고 젊은 애가 왜 그런 몹쓸병에 걸려서 말이야. 그래도 괜찮을 거야. 요즘은 아무 병도 아니라는데 설마 죽기야 하겠니? 그래 괜찮을 거야.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렴. 그래 맞아. 나 아는 친구도 암이었는데 금방 나았다더라. 올케도 괜찮을 거야. 맞아. 당신이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미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당신 분명히 이겨낼 거야.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이겨내보자. 우리 가족 다 같이 당신 투병하는데 힘 보탤 거야. 이겨낼 수 있어. 그러자 시모에 이어 다른 가족들도 모두 저를 위로해줬고 그런 가족들의 말에 저는 조금 전 가족들의 반응을 잊어버리며 역시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첫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기암이라는 말에 오열하며 제게 위로를 건네고 같이 힘든 이 시기를 극복하자던 시댁 가족들이 병원으로 찾아오지도 연락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다 자기들 생활이 있는데 제가 너무 제 위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죠. 저녁 시간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제게 찾아오거나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댁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마음이 가라앉지도 않고 이상한 생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눈앞에서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남편 때문에 말이죠. 입원 관련으로 오후 반차를 냈다는 남편은 제가 입원을 하자마자 병원을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제 곁에 앉아 있어주면 좀 좋으련만 몸 마려운 개마냥 가만히 있질 못하고 병실 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남편이 저보다 더 긴장하고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제게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걱정된다던 사람이 말이죠. 안 그래도 말기암 판정과 입원으로 마음이 불안하던 저에게 남편의 그런 행동은 더 큰 짜증과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일찍 돌려보내고 저 혼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죠. 이번 첫날은 간단한 체열 이외에 다른 검사나 치료가 없었기에 혼자였던 저는 병원을 돌아다니며 병원 지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 돌려보냈던 남편이 1층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절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이 보기 싫어 보낸 남편이었지만 혼자가 되고 나서는 더 불안하고 겁이 났던 저였기 때문에 다시 보게 된 남편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남편 기분도 풀어줄 겸 또 깜짝 놀라게 해줄 겸 살금살금 뒤로 다가갔어요. 그러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남편이 시댁 가족들과 통화하는 내용 같았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했어. 입원 시켰으니까 이제 반은 된 거야. 그리고 나 집에 가는 동안 엄마든 누나든 이 사람한테 전화 좀 해. 어제까지 그 난리 치던 사람들이 병원에 따라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계속 톡 대화방에 전화 좀 하라고 남겼다고.
근데 대화방 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답변도 없고 전화도 없고. 내가 방 안에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알아? 괜히 내가 나서면 더 의심스러워 보일까봐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조금 이따 대충 들러대는 전화라도 해. 뭐 대충 다 같이 병원 오다가 차 사고 났다고 해.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정신이 없는 걸로. 그럼 그 사람도 그냥 넘어가겠지. 그나저나 도대체 오늘 하루 동안 뭐 했어? 뭐? 아니, 뭐 벌써부터 축하를 한대. 아니, 나도 좋긴 좋지. 근데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아니야, 갈 거야. 뭐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길래 하루 꼬박 연락이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지. 알겠어. 나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 맞다. 수연이. 이미 집에 와 있다고? 그럼 지금 바로 갈게. 무슨 대화 내용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듣기엔 남편이 하는 말이 분명 이상하긴 했어요.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이 병원을 찾아오지 않은 일이 남편이 안절부절 못한 모습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모습뿐만이면 모르겠는데 남편의 전화통화까지 더해지니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환자복을 입은 채 택시를 타곤 남편보다 앞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몸을 숨긴 채 남편을 기다렸다가 시댁에 도착한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를 놓치지 않고 문을 붙잡았어요. 이 시댁집이 다세대 주택의 중간층이라 제가 직접 시댁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밖에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으니 현관문이라도 열어 귀동냥이라도 하려던 생각이었죠. 남편이 중문을 닫자 전 현관문에 남편의 구두를 끼워놓고 안쪽 동향을 살피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끌벅적해서 시댁 식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리지 않더라고요. 안쪽에서는 이미 술판이 거하게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기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날 시댁에서 술판이 벌어지는 게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수상한 모습까지 있었으니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대담하게 시댁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중문을 열고 안쪽 소리를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까지 몰랐던 시댁 식구들의 더러운 속내를 알게 됐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 주목합시다. 이제 창승이까지 와서 온 가족이 다 모였으니 제대로 축사를 해야지. 그동안 다들 고생 많았는데 하느님도 우리 고생을 알아주셨는지 딱 적당한 시기에 우리 가족의 골칫거리인 날의 계에게 병을 주셨어. 난 이게 지금 모인 이 사람들이 가족으로서 함께 잘 살아가길 바라는 뜻으로 생긴 일이라 믿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자. 조금만 더 고생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길게는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 뒤에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을 테니까. 나랑 당신 그리고 창희는 끝까지 나의 개 앞에서 좋은 가족인 척 위해주는 척하면서 노력하고 창승이랑 수연이는 지금처럼 방심하지 말고 증거 남기지 말고 들키지 않은 채로 잘 사귀다 결혼까지 하는 거야. 다들 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엄마. 그걸 말이라고 해? 나연이 걔 비위 맞춰주는 거야. 속은 뒤집히겠지만 그거 조금만 참으면 돈이 얼마나 쏟아지는데. 그걸 시급으로 바꾸면 돈이 얼만데 왜 못해? 난 1년이든 2년이든 할 수 있어. 우리 창희가 의욕이 넘치는 걸 보니 다른 가족들은 대답 안 들어도 되겠다. 근데 창승이랑 수연이 너네는 정말 조심해야 해. 특히 창승이 너. 병원에 있다가 휴대폰 관리 잘못해서 수연이 만나는 거 들키지 말고. 수연이는 창승이가 좀 보고 싶더라도 연락 오기 전에는 먼저 연락하는 거 자제하고. 또 창승이 번호로 연락 와도 아무렇게나 받지 말아라.
혹시 나래가 눈치채고 전화한 걸 수도 있으니까. 전화 받을 땐 사무적인 관계인 것처럼 말해. 알겠지? 네, 저도 그 여자 장례 치를 때까지 조심하려고 해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지 않죠. 그래, 그런 생각으로 지내야 해. 우리 가족 모두 수연이 생각처럼 나래 걔 죽고 걔 돈이 우리 돈이 됐을 때까지 아주 빈틈없이 행동해야 한다고. 다들 알겠지? 그럼 끝까지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건배하자. 자, 그럼 우리 며느리가 빨리 세상 하직하길 바라며 또 우리 가족 모두 부자 되길 바라며 건배! 건배! 아이, 드디어 혹됐다. 오늘 우리 가족 마시고 오늘은 다 죽자! 혹시나 싶었던 술판은 역시나 말기암에 걸린 저 때문에 벌어진 술판이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시댁 가족들이 말기암에 걸린 제가 죽고 제 재산이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 벌인 축하 자리였죠. 아무리 성향이 맞지 않고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서로 툭탁거리는 일이 많았다고 하지만 가족이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가족들에 대한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웃고 즐기며 술을 먹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옆자리에 있는 여자의 정체 때문이었습니다. 대충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댁 가족들은 그걸 알고 있고 응원까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세상에 혼자인 느낌을 다시 받게 됐어요. 시댁 가족들은 그렇다고 쳐도 남편까지 절 배신한 걸 알게 되니 철저하게 혼자가 된 느낌이었죠. 거기다 어렸을 땐 가족에게 버려지고 이번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버려진 걸로도 충분하다 싶었는데 곧 죽을 말기암까지 걸렸다고 생각하니 세상 억울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세상은 이렇게 저에게 잔인한 건지 싶더라고요. 세상을 향한, 남편과 시댁 가족들을 향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부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게 그럴 능력은 없었으니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든 장본인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목숨,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복수하는 데 전부 쓰고자 했죠. 시댁 중문을 열고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참기로 했어요. 제 복수가 겨우 술판을 뒤집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에겐 아직 복수할 시간이 남아 있었고 복수에 필요한 돈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넘쳤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며 제 재산을 남겨야 하는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전 제 전 재산을 사용해서라도 남편과 시댁 가족들에게 철저한 복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시댁을 조용히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곤 병원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런데 돌아간 병원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물론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남편과 시댁 가족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제 결심은 달라질 게 없었지만 방법은 바뀌어야 했어요. 저는 밤새 병실에서 머리를 쥐어짜내며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갔죠. 남편이 있는 제 집으로 말이에요. 당연히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할 제가 집으로 들어오니 많이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까지 더듬으며 어쩐 일로 왔냐고 묻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왜 집으로 와? 병원에 있어야지. 나 퇴원하기로 했어. 퇴원? 왜?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어? 아니면 병원에서 당신 안 받겠다고 해?
그것도 아니면 당신이 왜 퇴원을 해? 병원에 있어야지. 나 무의미하게 치료받으면서 병원에 갇혀있고 싶지 않아. 어차피 내 미래는 예정된 거 아니야? 그럴 바에 남은 시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당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랑 행복한 추억 하나라도 더 쌓고 싶다고. 행복한 추억?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나 지금 출근해야 하는데. 나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당신은 나 신경 쓰지 말고 출근해. 나머지 얘기는 당신 집으로 돌아오면 얘기하자. 남편은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을 하고는 집 현관문을 나갈 때까지 우왕좌왕하면서 출근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든 남편 몰래 확인한 차량 블랙박스에서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시댁 가족들에게 제가 퇴원한 걸 알리는 통화를 확인할 수 있었죠. 엄마, 큰일 났어, 큰일! 이 사람 오늘 아침 퇴원했어. 뭐? 퇴원? 그게 무슨 말이야? 치료받을 환자가 퇴원하다니? 병원에서 치료만 받다가 죽을 순 없다고 우리랑 추억을 쌓겠다면서 퇴원했다니까? 이걸 어쩌지? 잠깐만, 수연이는? 너 수연이는 안 들켰어? 수연이 어제 나랑 집으로 안 가고 자기 집으로 갔어. 아유, 다행이다. 근데 걔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퇴원했대? 괜히 우리만 더 불편하기.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면 더 잘된 일이다. 잘된 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더 귀찮아진 거잖아. 평소에도 조심해야 하고. 그렇긴 한데 걔가 치료를 안 받으면 더 일찍 죽고 우리 계획이 더 빨리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된 거지. 뭐든 빨리 해치우는 게 낫지 않겠니? 조심해야 하는 거 똑같은데 짧고 굵게 고생하는 게 낫지.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어제 말한 것처럼 조심하면 돼. 알겠지? 시몬은 제가 가족들의 속셈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퇴원했다고 해도 큰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마음 편히 제가 세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죠. 제 복수의 첫 번째 계획은 다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저만 즐기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다 같이 즐기는 여행을 떠나는 게 제 계획이었죠. 대신 제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와이? 하와이를 한 달이나 지내고 싶다고? 뭐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가족들 다 같이 가려면 돈이 꽤 들 텐데. 행복한 추억 남기는데 돈이 문제겠어? 그렇다고 나 혼자 가서 무슨 추억을 남겨.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다 같이 해야 의미가 있지. 당신 가게만 문제 없으면 다 같이 한 달 동안 지내고 싶어. 뭐 나야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지. 뭐 아버지나 엄마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니까 길게 여행 가도 문제 없을 거고. 누나도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될 거고. 그럼 가자. 내가 비행기 티켓이랑 숙소까지 다 알아봤어. 근데 결제는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내가? 내가 왜?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내 주머니 사정 알면서 왜 결제하라고. 나보다 당신이 돈 더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됐는데. 실은 움직일 수 있는 내 돈들 전부 다 투자하는 데 들어가 있어. 나 떠나고 당신 혼자 만드는 게 미안해서. 또 아버님 어머님께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가는 게 죄송해서 내가 떠난 뒤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투자를 했거든. 그래서 지금 당장 움직일 돈이 없어. 투자? 우릴 위해서? 근데 그거 확실한 거야? 그리고 여행 관련해서는 신용카드도 있잖아. 할부로 해도 되고. 투자는 확실하지. 당신 나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돈 10원이라도 아무데나 주지 않는 거. 그리고 신용카드도 결국 다음 달 결제 대금이 필요하고 밀리면 이자도 붙고 그러니까 우선 당신이 부담해 주라는 거지. 아, 뭐 그래. 얼만데? 남편은 제가 투자했다는 돈이 다시 자신에게 또 가족들에게 돌아올 생각을 했는지 혼자서 계산을 마치고 제게 여행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물가가 한두 푼 비싼 하와이가 아니었고 여행 가는 사람만 해도 5명에 숙소도 제법 좋은 곳으로 구했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 돈은 남편과 시누이가 나눠서 신용카드로 부담했어요.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도 남편과 시댁 가족들의 카드로 제가 흥청망청 생활했죠. 뭐야? 밥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여기 그렇게 안 비싸다고 하지 않았어? 해산물 레스토랑 치고는 가격이 싼 거지. 그리고 여기 하와이야. 당신도 이제 며칠 생활했으면 알 때 되지 않았어? 아니 아까 당신이 우리 요트 체험에 워터 제트백하고는 앞으로 돈 좀 아끼겠다고 했잖아. 근데 그 말하고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밥 먹는데 500 몇 달러를 써. 이 돈이면 한국 돈으로 70만 원이야. 하와이잖아. 거기다 사람이 몇인데 그래. 또 먹을 땐 잘 먹어놓고 왜 이래? 그리고 내가 나중에 여기서 쓴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당신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 대신 낸다고 생각해. 아니 누가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하루에 쓰는 돈이. 아유 창생이 너 왜 그래? 다들 맛있게 잘 먹었으면 된 거지. 그리고 나래가 준다고 하잖아. 또 안 준다고 하면 뭐 어때?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됐지. 내가 말했지. 이번 여행에서는 무조건 우리 나래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근데 너야말로 여행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중요한 걸 까먹어? 엄마, 오늘 내 카드로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오늘만 쓴 돈이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을 넘어. 그리고 엄마도 며칠 전에 엄마 카드 썼다가 돈 많이 나왔다고 짜증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래가 오해하게. 난 그 식당이 형편없는데 돈을 많이 받으니까 짜증냈던 거지. 어쨌든 그만해라. 여기선 돈 생각하지 말고 즐기는 걸로 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쌓여가는 결제 금액을 보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만 그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진정시키곤 했습니다. 거기서 쓴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죽고 난 뒤에 받을 돈을 생각하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없었으니 참았던 거죠. 거기다 저 혼자 즐기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모두 다 함께 즐기는 거였으니 남편이나 시댁 가족들 입장에서는 절 붙잡고 할 말이 더 없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제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흥청망청 돈을 썼어요. 그러다 때가 된 것 같아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죠. 와! 뭐야? 누구 비명이야? 엄마, 올케인 것 같은데? 드디어 애가 쓰러졌나 보다. 그러게 내가 무리하는데 일부러 놔둔 보람이 있네. 어서 가보자. 나래야, 너 괜찮은 거니? 소리를 지른 애가 왜 서 있니? 올케, 괜찮은 거야? 어머님, 형님, 됐어요. 뭐가 됐다는 거냐? 갑자기 소리를 지를 일이 뭐가 있다고. 저 이거 보세요. 제가 투자한 코인이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직접 보시라고요. 코인? 그 가상화폐인가 그거 말이냐? 네. 이 사람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진 것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현금화해서 투자했거든요. 근데 그 투자한 코인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 돈 전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투자한 돈인데 이게 이렇게 오른 거예요. 뭐? 그게 정말이야? 창승아, 나의 말이 사실이야? 나도 듣긴 들었는데 어디에다가 투자했는진 잘 몰랐어. 근데 이거 진짜야? 그리고 많이 오른 거면 지금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코인은 확 오르고 확 떨어진다고 하던데. 내가 말했지. 나 아무데나 돈 넣는 사람 아니라고. 이 코인 더 올라. 여기서 3배는 더 오른다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확신해? 내가 내 돈 들여서 고급 정보 얻은 거니까. 사실 내가 코인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근데 우연히 코인 시세 조작하는 세력 중에 한 명을 알게 됐거든. 그 사람한테 정보 비용, 인센 주는 걸로 여기 코인이 얼마까지 오를 거라는 정보를 얻은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고. 창승아, 얘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니? 얘가 말한 게 있어? 나도 잘은 모르죠. 근데 코인도 주식이랑 비슷해서. 여보, 이거 진짜란 말이지? 이거 안 보여? 여기 빨간색 그래프, 빨간색 내 수익률 안 보이냐고. 그러네. 캡처나 그런 게 아니네. 진짜네. 어머, 그럼 우리 부자 된 거니? 완전히 돈방석에 앉은 거야? 어머. 제가 드디어 쓰러진 건가 싶어 급히 달려온 시댁 가족들은 뜻밖의 소식을 듣고 기쁨을 주체 못하고 방 안을 방방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남편도 나중엔 들뜬 분위기와 제가 내민 휴대폰 화면을 보곤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라 했죠. 기뻐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며 저도 기뻤습니다. 이제 터질 것 같은 저 사람들의 욕심을 조금만 더 건들면 제 계획 안에 넣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을 섣부른 행동으로 망칠 수 없어 기다렸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먼저 다가오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각처럼 욕심이 가득한 가족들은 제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나래야, 몸은 좀 괜찮니? 난 날씨가 좋아도 바다가 예뻐도 네 걱정에 즐기지도 못하고 계속 너만 신경이 쓰이는구나. 어때? 아프진 않어? 네, 어머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몸 상태는 좋아요. 근데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게 그러니까. 당신은 얘 괜히 신경 쓰이게 말을 왜 끌어? 내가 대신 얘기할게. 저 나래야, 너 투자한 코인 말이다. 그거 3배 더 오르는 거 확실하니? 아니, 말대로 오르기만 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 우리는 3배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딱 2배. 2배 오르면 뺄 거야. 그러니까 욕심냈다가 돈 잃었다고 너 원망하는 일은 없을 거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투자를 하신다고요? 오이케, 실은 나도. 여보, 나도. 어머, 다들 어디에 있다가. 솔직히 오른다는 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딱 욕심 안 내고 빼실 수 있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가족 중에 너 원망할 사람 없다. 네가 돈 넣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넣겠다고 한 건데. 그냥 무슨 코인에 넣었는지 그 화면만 다시 보여주렴. 넣고 말곤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 근데 언제까지 오르는 거니? 처음에 보여드린 곳은 다른 사람도 냄새 맡고 많이들 붙어서 위험하고요. 그래서 정보 준 사람이 다른 곳도 알려줬거든요. 저 여기 이 코인에 넣었으니까 여기 넣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격에 4배 딱 오르고 세력이 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알아서들 판단하시고 4배 되기 전에 빼세요. 화면 보이시죠? 이 코인이에요. 여보, 당신이 아버님 어머님 걸 대신 좀 해드려. 제가 투자한 코인을 알려주자 시댁 가족들 얼굴에는 벌써 돈을 번 것처럼 환하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꽃이 오래가진 않았죠. 남편과 시댁 가족들 모두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부터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옛날에야, 이거 정말 오르는 거 맞지?
돈이 계속 떨어지는데? 거기다 왜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게 옳게. 그 정보 준 사람 보고 제대로 된 정보냐고 물어봐. 여기 우리 가족들 돈 전부 다 들어가 있어. 떨어지고 확 올라야 수익을 많이 얻죠. 저도 불안해서 몇 번이고 확인했는데 정말 확실하다고 자기가 수익 보장하겠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걱정들 마세요. 제가 투자한 금액 그대로 코인에 있다는 걸 확인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해외여행은 즐기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좋은 풍경과 날씨를 만끽하긴커녕 휴대폰만 쥐고 있었죠. 얼마나 코인 그래프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 제 몸 상태가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 관심도 없었고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투자한 코인이 오르지 않자 폭발하고야 말았죠. 옛날에야 이거 정말 오르는 거 맞아? 너 사기당한 거 아니니? 이 코인 뉴스에도 나왔어. 사업 설명회인가 투자 총회인가에서 나이 든 노인네들 속여먹는 코인이라고 하던데 확실한 거 맞아? 여보, 그 정보 준 사람이 손해본 금액 보장해준다고 했지? 우선 그 인간 못 도망가게 잡아야 해. 그러니까 정보 또 받는 척하면서 그 사람 불러내자. 그 새끼 도망가면 우리 가족 돈도 다 잃는다니까? 당신 돈도 있잖아. 그러니까 옳게. 나 이 돈이 내 재산의 전부야. 퇴직하고 남은 전부인데 이거 날리면 완전 빈털터리 백수가 된다니까? 나도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밖에도 나가야 하는데. 다들 난리였습니다. 투자한 코인이 한 사기꾼이 만든 경제성이 없는 코인이라는 걸 알고는 말이죠. 그런데 저랑은 그 코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다만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진실을 알게 됐으니 제 계획도 이쯤에서 끝내야 했고 코인에 대해서 밝혀야 했죠. 제 계획이 대성공인 채로 말입니다. 코인 사기라고 인생 끝난 것도 아닌데 되게 쫑알쫑알거리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우리가 하는 얘기 못 들었어? 우리가 지금 너 때문에 우리 돈 다 잃게 생겼다고? 근데 쫑알쫑알? 야!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 때문에 돈 날린 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내가 책임을 왜 져? 책임질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증거가 없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책임이 없다니? 증거가 없다니? 내가 애초에 코인을 산 적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내가 코인으로 수익을 벌어서 어디다 투자하라고 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그럼 내 휴대폰 봐봐. 여기 당신들이 투자한 코인이 엄청나게 올라있지? 근데 당신들 앱에서는 코인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이거 가짜 앱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 조작한 거라고. 애초에 난 수익을 본 적도, 정보 얻는다고 비용을 낸 적도, 코인에 투자한 적도 없다고. 당신들 전부 나한테 속은 거야? 뭐야? 그 말이 진짜야? 어머, 그러게. 얘 휴대폰에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네? 어떻게 더 올려드릴까요? 원하는 가격이 얼만데요? 그 가짜 앱으로 원하는 가격 다 수정할 수 있는데.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우리를 왜 속여? 왜 이딴 짓을 벌인 건데? 미친놈. 그러는 너랑 네 식구들은 왜 그딴 짓을 하고 다니는데? 결혼한 인간이 딴 여자는 왜 만나? 그리고 당신들은 뭔데 바람 피운 것들을 응원해? 야, 너희가 먼저 나한테 해선 안 될 짓 했잖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봤는데 나는 안 되고 너희는 돼? 되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아프더니 암이 뇌로도 전이됐어?
아니면 아파서 미쳤어? 아, 이 미친 것들이 진짜. 자, 이거면 됐니? 이거면 더 이상 발뺌 안 할래? 네 부모가 인연이랑 너 엮어준 것까진 내가 다 말하면 그때 인정할래? 야, 너희 여행한다고 코인 그래프 본다고 정신 놓고 있을 때 나 진짜 열심히 너희 팠어. 하와이에서는 내가, 한국에서는 사람 시켜서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냈다고. 그러니까 그만해라. 그리고 나 암 환자 아니야. 그러니까 뇌로 암이 전이됐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암이 아니라니? 병원 가서 확인 다 했잖아. 의사 선생님이랑도 다 대화했는데 아니라니. 설마 당신 우리를 시험한 거야? 일부러? 내가 시험을 할 만큼 너희를 안 믿었으면 그렇게 큰 상처를 받지 않았겠지. 나도 나중에 알았어. 너랑 너희 식구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쫓아갔다가 너희가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남편이라는 놈은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날. 그 외에 나 입원한 날 있잖아. 그날 너희 술판 버리면서 한 이야기 엿듣고 병원에 돌아갔는데 의사가 내 병실로 찾아오더니 대뜸 나보고 죄송하다는 거야. 오진이라면서. 아니, 환자 파일 불러오는 중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내가 암이 아니래. 그때 입원하는 날 체열한 게 이상해서 확인했더니 그제야 잘못된 걸 알게 된 거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말도 안 된다는 내가 안 된다고 해야 하는 문제이지 않아? 내 건강 당신들이랑 아무 상관없잖아. 안 그래? 아니다. 당신들 내가 죽어서 부자 될 거라고 아주 신나 있었지? 근데 이걸 어떡해? 나 건강한데? 변비 때문에 아랫배 통증과 혈변이 있었지만 그건 물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고. 그러면 다 알고 이런 짓을 벌였다는 말이야? 우리 엿먹으라고?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이혼하면 되는 일이었잖아. 그때 이혼했으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피해 안 줬을 거 아니야. 당신이 피해 본 게 뭐가 있다고 우리한테. 와, 이 뻔뻔한 새끼 봐라. 야, 내가 왜 피해를 안 봐?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얼마나 아프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인데. 나 너랑 네 가족들 때문에 또 사람 못 믿게 됐어.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내가 또 사람을 경계하게 됐다고. 개자식. 너 이딴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복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여기서 너 불안하게 만들 말 하나 해줄까? 너랑 너희 가족들 당장 다음 달 카드값 어떻게 할래? 너 카드 한도 초과된 것도 있지 않니? 거기다 네 누나라는 년은 백수인데다가 코인 투자로 돈 날려서 갚을 능력도 없잖아. 너나 네 부모도 마찬가지고. 너 그럼 네가 다 이걸 노리고. 그래, 맞아. 이거 노렸지. 모두가 같이 쓴 카드로 너와 네 식구들이 감당하기 힘든 카드값을 만든 다음에 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날리게 만드는 거야. 거기다 이것까지 너한테 전해주면 내 복수의 마침표를 찍는 거지. 그거 펴봐. 어차피 곧 알게 될 일이지만 매도 한 번에 맞아야 충격이 덜하지 않겠어? 이거? 이혼 서류? 봐봐, 충격이 덜하지? 넌 딴 년이랑 바람 피우고 난 복수한다고 너희 식구들 돈 다 날렸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이혼해야지. 근데 너 재산 분할 이런 허튼 생각하지 마라. 우리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어. 거기다 네가 내 재산 기여도에 뭘 기여했겠어? 까먹으면 까먹었지. 난 진작에 변호사 만나서 준비 다 끝냈으니까 괜히 법정 다툼한다고 시간 끌지 말고 재판장 가서 죄송하다고만 해. 바람 피우다 이혼당하는 거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안 그래? 그리고 나머지 우리 버러지 같은 식구들, 혹시 코인이 오르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무슨 코인 샀는지 뉴스 봤다면서요. 그거 노인네들 등쳐먹으려고 만든 코인이라 절대 안 오릅니다.
내가 진짜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 계속 떨어지기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괜한 기대 말고 좋은 며느리 뒤통수 치려다 후회한 짓 한 걸 너희들 대가리나 때리면서 후회해요. 아시겠죠? 제게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한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정말 코인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한다고 휴대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남편만 분해했는데 지가 분하면 어쩌겠어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속아 넘어가 당한 건데. 그렇게 그날 제 복수를 남편과 시댁 가족들에게 밝히는 것과 동시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골치 아플 게 없었어요. 저희 쪽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외도 이외에 다른 사유나 증거를 보충할 필요도 없었죠. 당연한 승소 결과를 받았고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결혼할 때 가져온 것 그대로 남편에게 빼앗기는 것 없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댁 가족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어요. 제가 고의로 코인 투자와 신용카드를 흥청망청 써서 금전적인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했지만 그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가족이 다 같이 즐긴 카드 사용처와 금액이었고 코인 투자 역시 제가 고의로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엄청난 카드값과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사정이 됐을 겁니다. 저는 이혼 이후 그 인간들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않아서 자세히 어떤 상황인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집 사정을 생각해보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아야 겨우 내 식구가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난 뒤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혼 소식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들 다행이라고 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말이 있었어요. 멀쩡한 사람을 말기암 환자로 만든 병원에게 고소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실수가 아니었다면 제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지 생각해보라고 말하곤 해요. 아마 결말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속아 바보가 된 시간은 더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최악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를 봤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전 오히려 그때 그 실수 또는 오진이 제 인생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받은 걸로 끝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벌어진 실수 또는 오진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누군가의 힘 또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불우한 환경을 딛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제 의지 또는 제 부모님이나 가족과 관련된 분의 바람 또는 어떤 전지전능한 분의 손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세상이 나쁜 사람들만 잘 되는 세상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제 저는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삶에 좋은 날이 찾아오길 바라고 여러분께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